매일 아침 꼭 챙길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뉴스 가볼까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 보고에서 이 통치 스트레스 경감과 정책 실패 시의 책임 회피 차원에서 이처럼 위임 통치가 행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는데요. 다만 김여정이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해 준 걸 옮겨보면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그러니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의 통치는 아니고 다만 이제 만기칠람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쉽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른바 책임 총리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또 이제 그 해당 그 국무위원들을 관할하는 통화라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비스무리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위임 통치라는 사실 말 자체도 너무 좀 이 뭐랄까요? 북한에서 원래 쓴 용어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이름을 붙여서 지금 보고를 하고 이걸 두 간사가 인용을 한 건데 이거 자체가 좀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게 너무 과잉 해석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정결권 줄 테니까 그렇죠.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죠? 그냥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뭐 위임 통치, 뭐 후계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통치 방식을 바꿨다 이래 얘기하도 어렵고 일단은 누가 전결하느냐, 위임하느냐 이 정도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뭐 김여정이 모든 걸 다 하면 또 모르겠지만 경제 분야는 또 딴 사람이 하고 군사 분야는 또 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박범주 내각 총리인가가 그렇죠. 지금 한다면서요?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거를 뭐 넘긴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달 전에 이제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하는 그 직전에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고 지금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네. 결국 이게 이제 그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남 사업의 어떤 총괄력으로 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러면 정결권을 갖고 행사해 봐라라고 했는데 또 나중에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톱시킨 적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게 그렇게 이제 큰 어떤 그러니까 통치 시스템의 변화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또 그게 또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좀 짜임새로 표현하기 조금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 이게 제일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뭔가 큰 사고를 쳐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데 김여정이 그래도 해놓고 김정은이 수습하는 모양새였거든요. 아 그때 그랬죠. 예, 그때 모양새는 오히려 그게 이제 좀 통치하기에는 좀 좋아 보이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임 통치해버리니까 무슨 뭐 어떤 유고 상태가 발생이라도 한 것처럼 네. 그렇게 이제 잘못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배경. 근데 일단 통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 국정원의 분석은 이제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좀 이런 일종의 위임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본 거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또 네. 정책 실패 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좀 책임 회피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때만 되면 정기적으로 불거졌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포인트가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위임 통치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정보위 보고를 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보위 간사들이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그 지어낸 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에서 정보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생기는 건데 이제 북한이 이 우리 쪽 언론 보도를 다 챙겨 보고 있다면서요. 다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 챙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겠죠. 그럼 국정원에서 정보위에 보고할 때 위임 통치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보고를 했다면 그게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 그러니까 하면서 북한에서는 위임 통치라는 표현 안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이 굳이 이런 표현까지 넣어갖고 보고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가 사실은 어찌 보면 더 포인트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제 그냥 하면 되는데 뭔가 용어를 붙여버리면 개념화가 될 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체크 포인트가 오히려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냐. 예. 이게 이제 그
정치인 출신인 박지원 원장이 이제 간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보고고 여기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오인의 증거 저는 그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담백하게 그냥 그 상황을 설명하면 되는데 위임 통치, 통치를 넘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단어를 씀으로써 약간 북한에서 좀 안 좋아하거나 껄끄러워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이거 앞뒤 안 재고 그냥 그 마구 썼다고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네. 거고요. 의도적으로 이현표 쓴 이렇게 쓴 이유가 뭔지가 사실은 저는 더 궁금해요. 북한은 쓴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오히려 그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국정원에서는 브리핑 안 하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크 포인트로만 좀 남겨놓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전면 광고를 통해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이 대국민 입장문을 그대로 실은 것 때문에 논란입니다. 네. 조선일보 32면, 중앙일보 32면, 동아일보 30면에 실렸는데요. 참고로 조선지면의 전면 광고 단가를 홈페이지 가서 살펴를 보면 컬러 기준 면 지정 시 9,900만 원, 면 미지정 시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입장문 내용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일단 정부는 확진자를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확하게 밝히라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발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규탄을 하면서 중국인 입국 허용이나 임시 공휴일 지정 등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밝혔고요. 또 공연을 보러 간 사람들은 강제 검사를 많이 안 해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왔다. 근데 예배를 보러 간 성도들은 정부가 무한대로 범위를 넓혀서 이걸 강제 검사 받도록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사랑제일교회를 타깃으로 찍어놓고 임의로 지금 숫자를 강조하게 부풀리고 있다. 간단히말하면 억울하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광고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네. 근데 아무튼 이 조중동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광고가 실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앞서 광화문 집회가 열리기 전에는 광화문 집회의 참가를 독려하는 주최 측 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조선에서 이제 28면과 32면의 전면 광고가 나갔고 네. 동아와 중앙은 오피니언이라는 하단 광고였는데요. 네. 그 광고 내용은 이제 8.15는 문재인 탄핵의 날이라면서 각 지역별 버스 인솔자들 막 명단과 연락처까지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들에서 취재를 해보니 이 인솔자 명단의 상당수가 대형 소위 정통 교단의 목사들이었던 걸로 밝혀져서 더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고는 받고 돈 또 벌어야 되겠죠, 언론사도. 근데 이거 지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방역 관련돼서 반대 또 유언비어 같은 그런 것들 퍼뜨리는 광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이제 언론의 어떤 공익적 기능에 비추어서 광고를 전면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언론계 어찌 본다면 캐캐묵은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데 네. 이럴 때마다 이제 언론사에서 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기사면과 광고면은 다르다. 그죠? 광고면은 우리의 보도가 아니다. 그 전면 광고 써 있어. 근데 일반 국민들이 네. 독자들이 보면서 네. 그렇게 봅니까? 중간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야 이거 조선일보는 중앙일보는 이거 찬성하는 모양이네 이래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논리는 이게 있죠. 그 누구의 입도 틀어막을 수는 없다. 그죠? 네. 설령 그것이 그러니까 많은 다수가 볼 때 그러니까 틀린 주장이라 하더라도 입을 틀어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 네. 광고 뒤에 조중동이 이제 팩트 체크 반박 기사를 뭐 따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참 이런 논란 나올 때마다 더 문제가 이제 뭐 그 두 가지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 전체 맥락으로 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편드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 방역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또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광고랑 배치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 이제 과거 언론의 역사를 보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건 조중동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뭐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어떤 성격의 의견 광고를 모 신문에 실으려고 했는데 해당 신문사에서 광고 게재를 거부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 내용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건 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이제 광고 게재를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기사면하고 광고면은 다르다는데 왜 또 거부를 하냐?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이게 또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뭔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또 어제 사랑제일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또 장면이 연출이 된 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이 어제 오후 5시부터 약 12시간 가량 밤샘 대치를 했으나 이 강제 행정조사 진입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성북구 방역조사관들은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사랑제일교회의 여러 행사들에 참석한 신도와 방문객 명단,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미제출된 신도 명단 등을 확보하려고 행정력 집행에 나섰는데 지금 교회 신도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 이 진입을 막으면서 결국 명단 확보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영장 갖고 와라 이거던데요 보니까. 네, 뭐 구속영장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고영일 변호사가 이 사랑제일교회 측 대리인인데요. 영장 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예, 압수수색에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주거침입죄, 뭐 건조물 수색죄,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서울시는 근데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서울시의 강제처분 권한이 있다. 이거는 영장 제시가 필요 없는 행정조사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 당연하죠. 다 봤잖아요. 신천지하고 다 봤잖아요. 네네. 이 명단을 확보 못하고 시간이 계속 늘어지면 결국 감염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책임을 다 지려고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네. 이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광고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이거라면 이거는 배짜라.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암만 딴 사람들이 다 잘하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런 행동하고. 네, 오늘 박준 변호사께서 역정이 좀 나죠. 왜냐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네. 자영업자나 네. 그런 분들이 그럼요. 네. 속이 상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 5시 40분쯤부터 다시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명단 확보를 시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에는 이 확보가 이루어질지 여전히 미지수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여야가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악수를 나눴는데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또 국정감사 등의 이 구체적인 날짜들은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뭐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제 윤리특별위원회, 또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균형발전특위, 에너지특위, 저출산대책특위 이렇게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뭐 네. 윤리특위는 원래 항상 하던 거를 이제 좀 인원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네. 이번엔 좀 다르게 하자라는 거였고요. 관심을 많이 모았던 건 이제 코로나19 극복 특위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대응 특위에 맞춰가지고 초당적 기구인 코로나19 대응팀을 또 따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이 대응팀은 일일 점검을 비롯해서 국회 차원의 이 방역 대책, 또 사후 조치를 주도하겠다. 또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서 이제 코로나19가 혹시라도 확산되면 안 되니까 네, 거기에 네, 네. 대응하는 팀.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이것도 네. 정말 필요한 것이고요. 네. 만에 하나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국회가 올스톱 되어버리면 그거 큰일 나는 얘기겠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국회가 많이 지금 축소 운영되고 비대면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하모니가 나오느냐 아니면 불협화음이 나오느냐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기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가 껴있고 원래 이제 국정감사는 야당에서 좀 칼을 벼르고 나오고 또 여당에서는 방패를 들고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많이 여야 갈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지금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 가지고 정쟁 포인트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과 이원흑 의원이 각각 지금 전광훈 처벌법과 정광훈법을 발의하고 통합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 요새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밍 법안인데 눈에 딱 띄려고 네. 정광훈법이라고 하고 정광훈 처벌법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외국은 보니까 이제 그 암흑의 법하면 이제 보통 발의자 이름을 붙이던데. 예. 그렇죠? 우리는 정청래법이 아니고요. 네. 정광훈법으로 네. 처벌법으로 좀 해놨는데 네. 뭐 쉽게 말하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안이고 또 감염병 예방법 기본 개정안인데 예컨대 방역 수칙을 어길 때 좀 처벌이 강화하거나 긴급 체포도 가능할 수 있는 좀 그렇게 강화하는 법인데 이 이름 때문에도 조금 또 논란이 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걸 그 정광훈 목사를 타겟 삼아갖고 네. 이제 그 임시 변통하는 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따라올 이게 수 나올 있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통합당 책임론을 민주당에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정광훈법과 정광훈 처벌법에 너희 동의 안 해?
이거 합의 안 해주면 너네 혹시 정광훈 목사 여전히 까고 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왜 정쟁으로 삼느니 이러니 저러니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위 이야기하면서 윤리특위 원래 이거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된 게 상설기구 만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또 특위입니까? 네, 또 특위고 사실 매번 윤리특위가 이름만 그렇게 갖고 있고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항상 없어요,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번엔 다를까 싶긴 합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도 한 명씩 포함을 한다고 하고 5대5로 해서 총 12명 구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위가 돼버리면 또 뭔가 그냥 그 유명무실해질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상설 특위가 돼야 되는데 또 네. 국회의원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 또 가끔씩 이렇게 금배지들끼리 서로 간에 갑자기 유대감을 보일 때도 있어가지고요. 근데 또 싸울 때 어제도 뭐 너 몇 살이야, 뭐 나이도 어린데 뭐 이게 또 그러니까 저는 그래 민증 까박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까지 해서 딱 네.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본 거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리지 않으시다고 하던데. 아 뭐 근데 그 출생신고 출생신고가 또 그런 다르다고 얘기가 약간. 또 이 얘기를 네, 거기서 합니까 진짜로? 예. 그러니까 민증 까박까지는 안 나왔다. 참. 마무리하죠. 네 뉴스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